우리가 지금 많이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을 믿습니다. 수업에 앞서서 오늘 그 우공이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수업을 한번 하겠습니다. 중국 지리성 북산에 사는 우공이라는 그 사람이 살고 계셨어요. 그분이 나이가 90이 넘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공이라는 사람 그 북산에서 저쪽 건너편을 갔다 오려면 황옥과 태영이라는 그 산이 큰 산 두 개가 막고 있어요. 그러니 그 산을 볼 때마다 벽으로 생각되는 거예요. 나는 저 벽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저 벽을 보고 살았는데 나는 더 이상 이제 저 벽을 어떻게 저 산을 두고 내가 살 수가 없다. 불편하다. 그래서 나는 저 산을 깎아 내리고야 말겠다. 그래서 지수라는 우공 친구에게 말합니다. 내가 저 산을 깎아버려야 되겠다. 내가 깎아 내릴 것이다. 근데 산이 엄청 높아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우공은 지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공이 자기 그 가족들을 다 모이라고 해요. 자식도 손자도 다 모이라고 해서 내가 이 산을 깎아내릴 것이다. 내가 먼저 시작할 거니까 아들도 이 산을 깎아내리고 손자도 깎아내리고 또 손자의 손자도 끝까지 깎아내리면 이 산은 언젠가는 평평해질 것이다. 그럼 우리 그 세세손손 내려왔던 우리 손자들이 이 땅을 평화롭게 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산신령이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죠. 산신령은 산이 없으면 산신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산신령이 이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옥황상제한테 나 좀 살려주십시오. 간청을 하는 거예요. 옥황상제가 생각보다만 참 인간이라는 사람이 나 굉장히 나약하고 미약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거 대단한 거예요. 옥황상제를 감복시켜버린 거예요. 우공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옥황상제가 산신령 말을 이제 들어주려고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과씨라는 사람을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을 불러서 야 이거 오늘 저녁 때 이 산 두 개를 없애줘라. 그래서 없앴습니다. 없앴는데 나중에는 우공이라는 자식들이 거기서 얼마나 잘 살겠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처음에 무슨 일이든 계획을 잘 세우고 또 계획을 멋지게 환상적으로 세웠는데 일을 않는 거예요. 실천을. 시 공부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시 쓰기 위해서는 미장이 하시는 분은 미장의 몸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권투 하시는 분은 권투의 몸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미장이 하시는 분한테 권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100점 100패죠. 그러면 시를 쓰겠다고 하는 사람은 무슨 몸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시의 몸을 만들어야 돼요. 시의 몸을 만드는 것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도 철학자나 사상가가 그러면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시를 잘 써야 되거든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못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법이라는 또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그 그물 속에 갇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시의 몸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면 올 1년 내에 틀림없이 멋있는 시의 몸이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제가 열자의 탕문편에 나오는 우공이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이 숙제를 했어요. 그 중에서 여기는 담양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성아 선생님께서 5월의 소세온이라고 시를 가져와서 제가 약간 이제 좀 손질을 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월 소세오는 아침 김성아 대순 넘어 들릴 듯 말 듯 풍경 소리를 담아 보낸다. 잎새마다 실록이 짙어지니 우라는 온통 아름드리 숲을 이룬다. 겨울에 피어낸 고매한 뇌약꽃자리 제법 굵은 차태로 성글게 머문다. 석가산 계곡 개운물은 어찌하여 소세온으로 흐르는 것인가. 여러 갈래 물줄기가 하나로 뭉쳐 있다. 죽도를 타고 방지를 향해 떨어진다.
광풍각 두마루에 앉아 눈을 감는다. 새들의 지저김과 대나무 사이의 부빈, 주위의 모든 것이 보인 듯 생생하다. 아무도 내딛지 않은 이름 아침, 오롯이 나만의 정원을 품맞는다. 이렇게 썼거든요. 잘 썼죠. 박수 한번 주세요. 근데 이제 벌써 이렇게 장조고 발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 김성아 선생님이 쓰신 이제 글을 봤을 때 좀 형편없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시는 굉장히 좋아요. 특히나 이제 그 담양하면 유배문학이고 유배문학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세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5강에는 경험의 영역이라는 건 또 뭐냐? 그 다음에 이제 기억과 추억은 어떻게 그 시로서 연결할 수 있는가? 또 그 나가서 어떻게 해야 시를 잘 쓸 수 있는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경험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 텍스트에도 돼 있어요. 일어난 일을 기반으로 일어난 일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이 있거든요. 경험은 실제를 보고 들어가 겪는 거예요. 예, 발끝으로 다가가서 가슴으로 쓴다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경험이고요. 체험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일을 실제를 보고 듣고 겪은 그런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유명한 이렇게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원전 284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 시학을 졌어요. 지금도 그 시학을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게 지금 언제적인 얘기입니까? 기원전 2400년 전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기도 전 400년 전입니다. 그 시학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억과 성찰을 한 몸으로 움직여 나간다. 기억이라는 것은 경험이라는 것은 기억과 성찰을 한 몸으로 이루어 나간다. 그러니까 기억과 성찰은 경험을 만드는데 아주 주된 요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 2400년 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멕시코 시인 옥타비오 파스라고 있어요. 그분은 활과 리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은 미래를 지향하고 있어요. 어떤 거든 다 미래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숙명적으로는 과거에 닻을 내리고 미래를 향해 있다.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항상 과거에 닻을 내리고 있는데 그 경험을 가지고 미래를 건설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꼭 쓸 때 제가 4강에서도 말했습니다만은 꼭 말은 뭐 그럴듯하게 잘하는데 꼭 시만 쓰라고 하면 60, 70년대로 돌아가요. 근데 60, 70년대로 돌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끌고 나와서 미래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시 쓰는 목적은 과거에 머무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미래로 향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이 시인은 항상 미래를 향해 있어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을 기반으로 일어날 일을 구성한다. 이렇게 해서 경험 영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쓸쓸함의 비결을 우리 강금엽 선생님께서 한번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비결 박형권. 어제 잠깐 동네를 걷다가 쓸쓸한 노인이 아무 뜻 없이 봉창문을 여는 걸 보았다. 그 옆을 지나가는 내 발자국 소리를 사그락사그락 눈 내리는 소리로 들은 것 같았다. 문이 열리는 순간 문 밖과 문 안의 조교가 소문처럼 만났다. 조교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탱탱하여서 느슨할 뿐 안과 밖의 소문은 노인과 내가 귀에 익어서 조금 알지만 그 사이에 놓인 경계는 너무나 광대하여 그저 문풍지 한 장의 두께라고 할 밖에 문고리에 잠깐 머물렀던 짧은 소라나무로 밤은 밤새 눈을 뿌렸다. 어제 오늘 끊임없이 내리는 눈에 관하여 나직나직하게 설명하는 저 마을불 첫 지대 시분.
나는 이제 기침 소리조차 질서 있게 낼 만큼 마을 풍경 속의 한 획이 되었다. 나도 쓸쓸한 노인처럼 아무 뜻 없이 문 여는 비결을 터득할 때가 되었다. 실은 어제 밤새워 몽골이가 발그락거렸다. 몽골이에 손 올리고 싶어서 나는 문을 열었다. 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잘 계셨어요. 이 쓸쓸함의 비결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비결에 쓸쓸해지고 이루어지는 것에도 비결이 있어야 돼요. 이 비결이라는 것은 그 남이 알지 못하는 독특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읽으면서 독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동네를 걷다가 쓸쓸한 노인이 아무 뜻 없이 봉창문을 여는 것을 보았다. 쓸쓸하다는 것은 외롭고 허전하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시 수업 시간마다 말씀드리는 것은 항시 그 단어 뜻을 적확하게 알아야 된다. 정확한 것보다는 적확을 저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어 뜻만 어느 정도 적확하게 알고 있으면 이 글은 어느 정도 이렇게 빨리 접근하거나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어떤 조금 이상하거나 수상한 단어가 나오면 주저함 없이 그 사전을 찾아봐야 됩니다. 아무 뜻 없이 봉창문을 여는 걸 보았다. 이게 봉창문은 그 두창문이라고도 하고 큰 문 옆에 이렇게 난 문이에요. 이 봉창문. 이렇게 조그마한 문입니다. 이게 누가 왔나 안 왔나 그걸 이렇게 열어보는 거예요. 그래 어른들은 꼭 그 자리가 어른의 자리예요. 거기서 딱 누가 왔어? 그러면 그걸 딱 열고 누구야? 이렇게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쓸쓸한 노인이 그렇게 거기 있어요. 그 옆을 지나가는 내 발자국 소리를 사그락사그락 눈 내리는 소리로 들은 것 같다. 제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 노인이 문을 딱 열으면서 그 사그락사그락 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보면은 발자국이 있고 발자국이 있어요. 근데 발자국이라는 단어는 원래 없습니다. 원래 없어요. 그래서 발자국에 관련된 그 시를 서산대사님께서 기가 막힌 시를 하나 남긴 게 있어요. 여러분도 선생님들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적어왔어요. 서산대사께서 이 발자국에 대한 시를 이렇게 읊으셨습니다. 눈 내린 들판을 걸어갈 때에는 모름지기 어지러이 발걸음을 내딛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뒤에 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발자국은 정말 그 뒷사람까지 생각하는, 자기가 걸어가는 그 사취가 우리가 후세에 사는 사람들의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걸음 떼는 것도 정말 조심해서 떼야 한다는 정말 대단한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적어 갖고 와봤습니다. 자, 문 열리는 순간 문 밖과 문 안의 저교가 소문처럼 만났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단어는 저교와 소문이에요. 저교 한번 볼게요. 저교는 적적하고 고요한 겁니다. 적어 놓으시고 꼭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막이 있어요. 고요하고 괴괴하다. 괴괴하다는 건 쓸쓸하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적이 있어요. 고요하고 쓸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요, 정막, 정적, 망막이 있으니까 이거를 오늘 다 못 적으셨으면 꼭 사진을 찾아봐서 꼭 외우시고요. 이 기본 바탕이 되는 말이 뭐냐면 고요예요. 고요가 이 전체를 바탕을 이루니까 시 쓰기 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알으셔가지고 외워야 됩니다. 자, 소문이라는 거 있어요. 입줄에 오르내리며 떠드는 소식이거든요. 이 소문이라는 이것도 시간, 소문 이런 단어는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항시 우리가 외울 것은 외워야 됩니다. 이 소문이라는 것은 입줄에 오르내리며 떠드는 소식인데 뜬 소문이나 루머나 유언비어나 풍문이나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저교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탱탱하여 느슨할 뿐. 밑줄 치시고 외우셔야 돼요. 저교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탱탱하여 느슨할 뿐.
안과 밖 그 소문은 노인과 대가 귀에서 익어서 조금 알지만 그 사이에 놓인 경계는 너무나 광대하여 그저 문풍지 한 장의 두께다 이렇게 했어요. 무병광대한데도 불구하고 문풍지 한 장의 두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예. 문고리에 잠깐 머물렀던 짧은 소란함으로 이렇게 했어요. 밤은 밤새 눈을 뿌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란함 앞에 짧은이라는 것을 붙였어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그 말이에요. 소란이라는 것은. 소동이라는 것은 시끄럽고 술렁거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요라는 말이 있어요. 떠들썩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 또 다른 하나 말은 거닐며 논다는 뜻이 있어요. 소요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쓰기에도 항시 많이 나오는 언어들이니까 이런 언어들은 잘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어제 오늘 끊임없이 내리는 눈에 관하여 나직나직하게 설명하는 저 마을 끝 첫 지붕. 나는 이제 기침 소리조차 질서 있게 낼 만큼 마을 속의 한 획이 되었다. 한 획이 되었다는 마음 속에 다 포함되었다 그 말이죠. 나도 쓸쓸한 저 노인처럼 아무 뜻 없이 문 여는 비결을 터득할 때가 되었다. 터득한다는 것은 깊이 깨달아 생각하고 깨달아서 알아낸다 그 말이에요. 터득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쉽게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글쓰기 할 때는 이 터득함을 어디다 써야 할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쓰기, 글쓰기의 첩경은 우리가 떠드는 일상적으로 하는 말들을 그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항시 얘기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문고리에 손 올리고 싶어서 나는 문을 열었다. 참 대단하죠. 문고리에 손을 올리고 싶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손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문고리에. 자, 그러면 이런 말이 있어요. 축구하고 싶어서 애를 낳다. 똑같죠? 그 다음에 고기 구워 먹기 위해서 이렇게 인문학 가구처럼 멋있게 꾸며놨다. 잔디밭에서. 고기 한번, 두 번째는 못 구워 먹어요. 예, 대체적으로 정원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걸 꿈꿔요. 예, 예를 들면 불판에 그리에다가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꺼먹는 거. 그걸 연상하고 집을 짓지만 사실 우리가 잡초 하나만 제거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힘들어요. 그 낭만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비 맞기 위해서 우산을 접었다. 네. 이 똑같은 일은 없거든요. 시인만이 할 수 있는 그 말들입니다. 이런 게. 예, 그런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쓸쓸함도 어떤 비결이 있어야 된다. 참 좋은 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내야 돼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기는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탱탱하여 배신하다. 또 두 번째, 너무나 광대하여 그저 문풍지 한 장의 두께밖에 안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들은 여러 번 읽어보시고 마음속에다가 아예 스며들도록 이렇게 읽어보셔야 됩니다.